때는 숙종 임금이 즉위한 지 30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양 북쪽 낙산 자락 아래 작은 주막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헤어진 갓을 쓴 노인 하나가 멍석 위에 앉아 가야금을 뜯고 있었지요. 눈은 뿌옇게 흐렸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오랜 세월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노인의 연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주막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웬 상인이 짐보따리를 늘여놓고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선 채 눈물을 훔치고 심지어 왁자하게 싸우던 엿장수 2명도 씩씩거리다가 그만 동시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 노인이 뜯는 가야금 소리가 뭐라고 사람들이 저리 우는 거야? 누군가 소곤거렸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시오. 저 어른은 맹이 낙사 박수만 씨라우. 20살부터 저기 저 낙산 아래에서 가야금을 뜯으셨는데 연주하는 곡이 늘 한 곡이야. 딱 한 곡. 그것도 늘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말이요. 박수만. 그는 조선 팔도에서도 손꼽히는 맹이 낙사였습니다. 관아의 잔치, 양반댁 생신, 임금 앞 연회에도 불려다닌 솜씨였지만 그가 진심으로 연주하는 곡은 언제나 그 단 한 곡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곡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곡은 이름도 없는 곡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곡이었거든요. 언제 누구를 위해 만들었느냐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날 강 하류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강 어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조막동이라는 사람이 그물을 걷어 올리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고기는 한 마리도 없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 그물에 걸려 있었거든요. 이게 뭐요? 금비녀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금비녀가 아니었어요. 머리 쪽에 봉황이 정교하게 조각된 아무리 봐도 궁중에서 났을 법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빛이 바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금 순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였지요. 이거 팔면 평생 놀고 먹겠다. 조막동은 신이 나서 비녀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비녀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비녀가 떨어지자마자 딸깍 소리와 함께 비녀 머리 부분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에는 기름종이로 꽁꽁 쌓인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조막동은 그걸 그냥 버리려다가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빨간 도장이었는데 그 모양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조막동은 그 두루마리를 들고 읍내 훈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훈장은 두루마리를 펼쳐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자네 목이 날아간다. 어서 태워버리게. 과연 그 두루마리 안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때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살 박수만은 당시 조선에서 제일 가는 맹인 학사였습니다. 아니, 맹인이라는 조건을 빼고라도 조선에서 손꼽히는 가야금 연주자였지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궁중연회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연회는 화려했습니다. 수라간의 냄새, 비단옷이 스치는 소리, 촛불이 타닥거리는 소리, 눈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소리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주 중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소리네요. 수많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가슴에 박혔거든요. 낮지도 높지도 않은 맑은 샘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안에는 누군가 오래 숨겨온 슬픔이 실처럼 가늘게 깔려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하신 말씀이 소인에게 하신 것입니까? 수만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연주였어요. 마치 봄비 같았습니다. 봄비. 수만은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수만이 곁에 내관에게 소곤거렸습니다. 내관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귀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공주마마이시다. 수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공주. 그는 꿈에도 몰랐죠. 그 목소리의 주인이 그런 분이실 줄은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알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 두근거림이 수만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주의 이름은 복령, 선왕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복령 공주는 당시 조선 조정에서 매우 위태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선왕이 승하하신 뒤 어린 임금을 대신해 섭정을 노리던 외척 대신 이구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공주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거든요. 왜냐고요? 공주는 총명하고 담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왕이 승하하시기 전에 직접 복령공주에게 어떤 밀서를 내리셨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구봉은 그 밀서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밀서에 이구봉의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다는 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구봉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하수인들을 시켜 공주를 한강으로 납치하게 했습니다. 강에 빠뜨려 없애버리려는 흉계였죠.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이 알아챘습니다. 박수만이었습니다. 수만은 연회 뒤 궁을 아우다가 인기척 없이 지나치는 발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보통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숨을 죽이고 무언가 무거운 것을 들고 급히 이동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온 가는 신음소리. 저 목소리! 수만은 알아챘습니다. 공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수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밤중에 처음 가보는 길에서 무장한 하수인 여럿을 상대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수만은 가야금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길을 비켜라! 나 맹인인 거 안 보이냐? 뛰어가다가 담벼락에 쾅! 다시 일어나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엿장수 리어카에 쾅! 리어카가 뒤집히면서 엿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엿장수가 화가 나서 수만 뒤를 쫓았고 그 뒤로 개들이 짖으며 따라붙었고 개소리에 놀란 닭들이 요란하게 퍼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한양 야밤 뒷골목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난장판이 오히려 하수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누가 뒤를 밟는 거야? 하수인들이 공주를 내려놓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 순간 수만이 뛰어들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칼이 무서운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만이 들고 있던 가야금으로 사정없이 휘두르기 시작하자 하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칼을 피해 움직이는데 이 자는 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돌진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자가 미쳤나? 왜 칼을 안 피해? 맹인이잖아. 칼이 보여야 피하지. 혼비백산한 하수인들이 뒤엉켜 서로 부딪히는 사이 뒤에서 쫓아오던 엿장수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어 하수인 하나를 와락 붙잡았고 요란한 소리에 달려온 포졸들이 도착했습니다. 결국 하수인들은 도망치고 공주는 구출되었습니다. 수만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칼에 스쳐 어깨에 상처를 입었고 담벼락에 부딪혀 이마는 터졌으며 가야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공주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찌 저를 알아보셨습니까? 수만은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로 알았습니다. 봄비 같은 목소리는 하나뿐이거든요. 공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주는 수만에게 새 가야금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만은 공주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주의 웃음소리가 언제 진짜이고 언제 억지인지 알았습니다. 공주가 슬플 때 목소리 끝이 약간 떨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피곤하면 말이 느려진다는 것도요. 세상 그 누구보다 수만인 공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날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구봉이 다시 손을 쓴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공주를 영모와 연루시키는 모함이었습니다.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지만 외척의 권세 앞에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폐위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구봉은 공주를 섬으로 유배 보내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는 배에 태워지기 전날 밤 공주는 몰래 수만을 불렀습니다. 내가 떠납니다. 수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주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수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금비녀였습니다. 이 안에 아버마마께서 내리신 밀서가 있습니다. 이구공의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지요. 나는 이제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야만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혼이 풀릴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마마, 수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이 어찌 이런 큰일을.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세상을 잘 보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주를 태운 배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수만은 강가에 서서 뱃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강물 속에서 공주가 손을 흔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수만은 가야금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곡 하나를. 평생 그 곡 하나만. 그리고 금비녀는 이구봉의 수하들이 수만을 추격하자 강물에 던져 숨겼습니다. 언젠가 올바른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며.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부 조막동이 훈장에게서 두루마리를 돌려받아 무작정 들고 나오다가 우연히 수만 노인의 가야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충동으로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감, 혹시 이런 비녀 아시오? 수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막동이 비녀를 손에 올려주자 수만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몰이 돌려보내주었구나. 수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야 할 곳이 있다. 나를 데려다다오. 조막동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왜인지 이 노인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만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구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조정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노회하고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공주가 유배 도중 병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물속에 가라앉아도 결국 떠오르는 법이지요. 수만은 임금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맹인 낙사로서 그는 평생 어전연회에 불려다녔기 때문입니다. 마침 임금의 생신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만은 연회에 참석하여 가야금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뜯어온 그 단 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눈을 감았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구봉만이 눈을 찌푸리며 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수만이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인이 30년간 이 곡만 연주한 연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께 올릴 것이 있습니다. 그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이구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금이 두루마리를 받아 펼쳤습니다. 선왕의 도장이 찍힌 그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임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구봉. 임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구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어금이들이 문을 막아서 있었습니다. 30년간 권세를 누리던 자의 최후치고는 허무하리만치 빠른 몰락이었습니다. 이구봉이 처벌받고 선왕의 밀서가 공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복령공주를 찾으라. 여러분,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공주는 살아있었습니다. 유배 중에 이구봉의 명을 받은 자들에게 위협을 받았지만 섬의 어부 부부가 공주를 숨겨주었습니다.
공주는 30년을 그 섬에서 평범한 안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보는 사신이 공주를 찾아왔을 때 공주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공주가 한양으로 돌아오던 날 수마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배가 강을 건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악사. 수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낮아지고 조금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흐르는 결은 같았습니다. 봄비 같은 목소리. 마마. 수만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공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오래 기다렸겠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강물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수마는 가야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뜯어온 그 단 한 곡을. 공주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공주가 물었습니다. 이 곡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셨나요? 수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께서 직접 지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공주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봄비. 수만은 빙긋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눈먼 악사 박수만과 복룡공주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이 공주를 알아본 것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피곤함과 설렘을 구별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눈으로만 보려 합니까? 겉모습, 배경, 조건,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느라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듣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강물 속에 가라앉은 비녀 하나가 30년 만에 떠올랐듯이 세상의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결국 드러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은 언젠가 흐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가슴 한 구석을 따뜻하게 적시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